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마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번 시간 진도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장면 내각의 무능과 혼란을 명분으로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파병 등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선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또한 헌법을 다시 한번 고쳐줬어요.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3선 개헌을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세 번째로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 대통령을 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반정서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점차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박정희 정권의 두 번째 시즌 유신 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정희 정부에게 7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닉슨은 미국 대통령 이름이고요.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기 나라의 외교 방침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가지고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한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냐?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nik슨 독트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냐면은요. 2차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보내고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만은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이 미국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세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올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미국은 더 이상 냉전 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전쟁 같은 것들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멋있는 명분을 만들면서 안전하게 베트남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러한 어떤 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중국과 만나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때 당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소련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도 소련이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 되기도 했었고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므로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1973년에 미국에서 베트남의 철군 군대를 철수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죠?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죠.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날카롭게 대립을 하던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차 높아져만 가던 냉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킨 국제적인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과 악수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총리였던 이 주은래, 저우언라이하고 만나서 이렇게 짠하는 장면도 전 세계로 보도가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짠하는 술이 뭐냐면은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꽤나 비싸게 파는 마오타이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아마 마트 같은 데서 사면 한 10몇만 원 할 거고 아마 중국집에서 먹으려면 거의 한 20만 원 돈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비싼 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해지게 되었느냐? 이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짠 하게 지면서 되게 유명해졌어.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술이라고 해서 냉전을 완화하는 냉전의 완화를 상징하는 술처럼 여겼던 게 바로 이 마오타이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술 마실 날이 있을 때 이런 술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 이게 어떤 술인 줄 알아? 이게 닉슨 대통령이랑 주은래가 만나가지고 짠했던 술이야. 냉전의 완화를 상징하는 술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약간 좀 뭐 설명충 같이 보이려나? 네, 아무튼 그런 소리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남한에게도 북한과 화해를 권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반공을 명분으로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해왔던 박정희 정부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죠? 더 이상 반공을 내세워서 공산주의 국가와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는 자신이 더 이상 권력을 쥐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려면은 반공 말고 다른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지켜왔던 또 하나의 기둥, 반공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 발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시기로 가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으로 유지해왔던 집권의 명분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삼선 개헌 이후에 대통령을 3번이나 연속으로 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도 박정희 정부의 위기를 촉진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권의 명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 북한의 당국자와 남한의 당국자가 만나서 이룬 최초의 비공식 합의예요. 자,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서 김일성과 만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에 대해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하느냐? 앞으로 우리 북한과 남한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서 남북을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죠? 이승만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주장해 왔고 북진 통일 같은 것들을 주장해 오던 이 사람들이 7.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1972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김일성과 직접 만나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게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을까? 겉으로 보자면은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의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우리도 냉전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서 나왔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뤄낸 합의가 아니라 북한도 나름대로 또 그리고 남한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김일성과 박정희가 권력을 나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면서 야, 이제 진짜 평화 통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진짜로 바뀌겠구나 라고 국민들은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7.4 남북 공동선언은 김일성과 박정희의 독재 권력을 강화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10월 17일 10월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월 유신이란 무엇이냐? 10월 달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발표된 사건이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게 됐어요. 자,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도 얘기했잖아. 들어봤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일본의 이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저는 평소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유신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런 어떤 헌법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력한 집권 체제를 만드는 작업에 유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발표되었던 헌법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왜 이런 헌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느냐?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로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으로는 평화 통일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화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헌법을 바꾸고 그것을 발표했던 게 바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요. 정치활동을 모두 금지시킨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진짜로 평화통일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립니다. 자, 그리고 원래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박정희가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3선 개헌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때 발표된 유신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중임 제한이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대통령을 어디서 뽑기로 하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간접 선거로 뽑기로 해요. 이게 뭔 소리냐? 미국식 선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아요, 그죠? 미국은 옛날에는 워낙 큰 나라였고 이 국민들 전부가 표를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집계하는 것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국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느냐? 각 지역마다, 각 주마다 나는 이번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출마를 해.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인단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뽑힌 대통령 선거인들이 워싱턴으로 가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미국식 선거 제도인 거거든요.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대의원을 뽑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신헌법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되게 그럴싸한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도였던 게 뭐냐면요. 이 대통령 선거인단,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몇 가지 거치다 보면은 결국 어떤 사람들만 남게 되느냐? 어차피 박정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박정희를 어차피 뽑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뽑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누굴 뽑을까? 박정희를 뽑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신헌법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박정희가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바로 이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통일이랑 관련이 있나요? 사실 딱히 관련이 없네요, 그죠? 그냥 명분만 통일이라는 이름을 갖다 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느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어요. 유신정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었고요.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법관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권도 가지고 있었고 사법권도 가지게 되었네요. 그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된 헌법, 바로 그게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모두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집중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은 무엇도 할 수 있었느냐? 긴급조치권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긴급조치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왕조시대의 왕과 같은, 황제와 같은 법 위의 존재로 만든 헌법이 바로 이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북한도 지금까지 남한과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오면서 김일성의 이 독재 권력을 강화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이 통일이라고 하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북한에서 더욱더 강화해 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헌법을 바꾸고 계속해서 자신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972년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서울의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무려 99.9%의 지지율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들을 억제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긴급 조치 1호의 내용이 무엇이냐? 헌법을 부정하는 것, 반대하는 것, 왜곡하는 것,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 폐지하라고 하는 것, 이런 주장을 모두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게 긴급 조치권 제1호였어요.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것과는 딱히 관계가 없죠. 그죠?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서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어떤 긴급조치권 같은 것들이 여러 차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같은 사람은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자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대중을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국 쪽에서 그 소식을 알고 죽이지 마라 라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풀어졌던 김대중 납치 사건 같은 것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 납치됐다가 풀려나서 인터뷰하는 김대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장준하, 백기환 같은 사람이 헌법청원 100만 서명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요. 장준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김구 선생과 함께 귀국을 해서 김구 선생의 비서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 활동했던 우리 민족의 약간 양심적인 지도자 같은 느낌이 사람이 바로 이 장준하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인인 백기환과 함께 이 유신헌법을 개헌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개헌청원 100만 서명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 2년 뒤에 등산을 갔는데 거기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 죽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져서 죽었을까? 사람들은 대단히 의아해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중앙정보부에서 또 죽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널리 퍼져 나갔었죠. 한참 뒤에 이 장준하 씨의 두개골이 공개가 되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움푹 파여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 발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 죽은 사람의 머리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봐도 동그란 걸로 뽕 하고 때려가지고 죽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을 대통령의 권력을,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던 것, 그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명 죽여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대거로 죽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민청학년 사건과 제2차 인혁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첩 사건을 조직을 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정부에서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조정을 받는 단체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단체가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만들어낸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유신헌법 위반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180명 정도를 잡아다가 재판에 넘겨요. 자,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는 인민혁명당의 배후였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었고 이들이 민청학령을 조정을 하고 만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해요. 자, 사실은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 정보를 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체포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8명 정도를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데려가서 고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었다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에 시켰던 사건이 바로 민청학령 사건과 제2차 인혁당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법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전 사형당했던 8명의 인물인데요. 사형당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화장시켜버려요. 불태웁니다. 시신을. 왜 그랬을까?
그렇죠. 몸에 멍들어 있고 막 이런 고문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화장을 해버리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박정희 독재 정부의 유신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은 더더욱더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것들을 조직하게 되고요. 또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가 잘렸던 기자들이 모여서 언론 자유 수호 투쟁 같은 것들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1976년 명동성당에 3월 1일날 참석헌이라든지 김대중 같은 이런 어떤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유신헌법 체제를 전면으로 비판하고 긴급조치를 철폐할 것, 박정희 정권은 물러갈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3.1 민주구국선언,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해뒀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모습이고요. 김대중의 모습이고요. 이분은 같이 함께 이제 유신체제를 비판했던 문익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영화배우 문성근 씨라고 아니 들어봤니? 얼굴 보면 알걸? 이분 본 적 있지 않아요? 몰라? 전혀 몰라? 다른 분은 좀 알던데? 네, 영화 배우이시고 이 영화 배우분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박정희 정권 이러한 어떤 민주화 요구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신헌법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는 9번이나 발동이 돼요. 자, 하지만 그 긴급조치 위반 건수는 나날이 증가해 가게 됩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박정희 정권의 이 국민들의 저항이 더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영향을 주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의 유가, 기름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건을 가지고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1차 석유 파동은 제4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산유국들이잖아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산유국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사건이 바로 제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석유 파동의 경우에는요,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이란 혁명 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중동의 정세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유가가 폭등했던 사건이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석유가 값이 굉장히 비싸졌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경우에는 석유가 많이 필요한 중화학공업 같은 것들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석유가 많이 필요한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굉장히 무역 적자가 급증하게 되고 경제가 불황에 맞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박정희 정권의 집권 명분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선생님이 교직생활 처음 시작했던 데가 서울에 있는 이화여고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 중에 이름이 서오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리고 메신저 아이디가 S51이야. 그래서 선생님 왜 이름이 서오일이에요? 오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때 태어나신 분이야. 석유파동 때. 우리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 이름 지을 때 이제 귀한 아들이라고 금자나 은자 이런 거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죠? 옛날 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 선생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왔어. 근데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는 석유값이 금값이 될 거다라고 이런 걸 이제 기사가 떴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귀한 아들 이름을 오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오일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제 불황으로부터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현행 유신헌법에 따르자면 어차피 박정희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박정희를 뽑는 선거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1978년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또다시 99.9%의 지지율로 5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자, 이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차피 이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 제1당이 될 수밖에 없는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선거의 판을 제도를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1.1% 더 많은 표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점차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미국 정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법살인하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인권 타락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유감을 표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니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 죽이고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점점 더 닥쳐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가발 만들던 회사예요. 그리고 이 가발 만들던 회사에서의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 건물이었던 신민당사에서 시위를 했던, 집회를 벌였던, 농성을 했던 사건이 바로 YH 무역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YH 무역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죠?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빠른 경제 성장은 물론 외부의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네. 바로 어제였는데. 저임금 정책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원도 없고 기술도 딱히 뛰어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싼 가격밖에 없었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상당히 낮은 임금으로 오랜 시간 노동자들을 일을 시켜서 만들어낸 값싼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은 돈을 벌었지만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못 살겠다, 바꿔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억누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이 YH 무역의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한 명이 사망하고요. 야당 의원과 이것을 취재하던 기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야당 건물, 정당의 건물을 경찰이 습격을 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그 과정에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는 어떤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자, 그러자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인 김영삼 국회의원을 이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제명을 시켜버리는, 제명안을 올리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를 국회에서 제명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김영삼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에서부터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횡포와 더불어서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억누르려는 이러한 어떤 박정희 정부의 폭력에 맞선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부산에서 시작된 대학생들의 반독재 시위는 마산까지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독재를 타도하자 유신을 철폐하라 같은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산과 마산에서 이루어진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부마민주항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산과 마산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려 했습니다만은 이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건 대학생들이 주도해 나갔습니다만은 애당초 무엇이 계기가 되었어요?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 농성이 이 부산 마산 항쟁의 시작이었잖아, 그지? 그죠? 따라서 이 부마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반독재 시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까지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위는 더욱더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탱크로 밀어버려서 캄보디아처럼 한 200만 명, 300만 명만 죽여버리면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다라는 이런 어떤 강경 진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200만 명, 300만 명 죽여버리면 물론 조용해지겠지. 그게 과연 일어나야 하는 일인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오가는 것을 듣고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가 바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00만 명, 300만 명씩 탱크로 밀어버려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의 부인이었던 저 누구지?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매일 밤마다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있는 안전 가옥에서 여자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유명 여자 연예인 2명을 불러다가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찾아가서 권총으로 4발을 빵빵빵빵빵 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심수봉이라는 가수 들어봤어 혹시? 옛날 가수인데? 네, 들어봤죠. 심수봉 씨 그때 옆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분은 그 옆에 있었던 모델이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이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되면서 1976년 10월 26일의 날짜로 유신체제는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12.6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화 중에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언제 개봉했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병헌이 주연했던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를 보면은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면서 드디어 오랫동안 이어졌던 군인들의 독재가 끝났구나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짓밟는 새로운 군인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등장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